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3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소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창작가 비평 187호인 2020년 봄호를 들고 왔어요. 거의 3월 시작한 게 빨리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오늘은 임소라 작가의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먼저 창작가 비평 2020년 봄호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창작가 비평은 아마 잘 아시기도 하겠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 문예지와는 다르게 사회-정치적인 이슈들을 같이 다루고 있고 특집 자체가 그렇게 좀 사회적인 주제로 접근을 하는 특징이 있는 문예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문예지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생태정치 확장과 체제 전환이라는 또 딱딱한 특집의 이름을 달고 있고 네.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3자 토론도 있죠. 대담도 있죠. 네. 그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게 4.15 총선 때문에 그렇겠죠? 네, 조금 더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호가.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문학삼에서도 비슷한 주제, 그러니까 비인간 동물권이나 네, 맞아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룬 문학삼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뭐 기후위기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그게 이제 곧 생태 정치겠죠? 네. 그거와 연관되는 이제 글들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요소야를 듣는 분들의 관심사와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주제라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촌평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약간 사회과학 서적들이랑 뭐 양경현 평론가의 첫 평론집이죠. 안녕을 묻는 방식에 네. 대한 이제 평줄도 같이 실려 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시인들의 신작시가 실려 있는지 성함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사희, 박철, 서영처, 신혜육, 이다희, 장성남, 류휘석, 서대경, 성명진, 안미육, 이연희, 한민복 시인의 시들이 실려 있고요. 소설은 박사랑 작가, 은희경, 이장욱, 임소라, 그리고 이기호 작가의 장편이 지금 4번째 연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작가 조명은 황인찬 시인을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랑을 위한 되풀이가 출간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 인터뷰가 실려 있고 이 계절에 주목할 신간들은 양경언, 양윤의, 이근화 님이 이제 각자 주제 도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건데 어떤 책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세 분이 이주란 작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정세랑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게요, 천일안의 자동 피아노, 김유림 시인의 양방향, 이영재의 나는 되어가는 기분이다, 그리고 신혜육 시인의 무종영원, 이렇게 총 6권에 대해 이제 지난 계절에 나온 신간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골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 중에 4권 정도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영재, 김유림 씨 집은 그냥 훑어만 보긴 했는데 네네. 4권을 봤다라는 게 많이 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조금 공통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들을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좀 주목할 만한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대담 자체는 사실 많은 비평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포인트들을 짚어줘 소개하는 의미가 있어서 함께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네, 리터에도 이게 정세랑 소설집이랑 네네네. 네, 신혜욱 시인의 시집이 같이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리뷰에? 거의 네. 개간평에 많이 등장하는 책들이 사실 모아보면은 겹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네. 여기 대한 문학상 발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작들과 함께 실려 있는데 심사평이랑 그 당선 소감 당선 작도 실려 있고요. 네, 실려 있는데 평론에 네. 당선된 분이 제가 성함이 낯익어가지고 보니까 자주 오셨던 분은 아닌데 네. 제가 얼굴을 기억하는 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소설 워크숍 같은 것도 들으러 오셨던 걸로 기억을 네. 해서 요소야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와, 너무 신기하네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축하드린다는 네. 말을 축하드립니다. 전해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뭔가 평론 쓰신 것도 잘 읽었고 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어딘가 지면에서 발견하면 되게 반갑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임소라 작가의 그만두는 사람들을 주영님의 소개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한정연 작가의 소설에도 다양한 여성들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임소라 작가의 이번 그만두는 사람들 안에도 다 여성 인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성 인물들이 제각각의 좀 풍부한 서사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기둥이 되는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면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소설가, 등단한 소설가이고 지금 제 생각에는 남해 정도로 약간 추정되는 그런 남쪽의 콘도에서 2달 정도 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는 혜리라는 대학교 때 뭐 알고는 지냈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우연히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게 된 스웨덴에서 유학하고 있는 혜리라는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나는 혜리한테 스웨덴에 있으면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혜리는 너 한국에 있으면 을밀대 한번 갔다 와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식의 좀 재밌는 서로에게 심부름을 시키다가 혜리가 이 남쪽에 있는 이 고장에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고 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나는 여기 머물고 있으면서 혜리랑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야기, 그리고 일상을 사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일상에 들어온 어떤 산책로에 그 산책로를 꾸민 주인공인 사비나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나랑 메일을 주고받는 또 다른 한 사람인 민재라는 재연이라는 작가의 이야기. 이렇게 그 여성들의 이야기와 나의 되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는데요. 이 안에는 저는 좀 읽으면서 이거 우리 이번에 자한가 모음에서 저희가 주제로 잡았던 작가노동이랑 겹치는 이슈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기본적으로 젊은 작가들 대부분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예술로 밥벌이를 할 수 없어서 예술을 포기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가 문단이나 어떤 업계에서 밀려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의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만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안에도 저는 이런 이야기가 함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혜리라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되게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둘이서 서로 서신을 교환하지만 이들이 어떤 큰 서로의 생에 대해서 교감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혼잣말을 대신해줄 대상? 이런 걸 찾아서 각자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이제 하는데, 상대방에게 하는데, 저는 약간 이런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새로운 소통의 방식처럼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당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너무 가깝지 않은 어쩌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이랑 각자의 혼잣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위안받고 교류하고 삶을 살아갈 어떤 생의 어떤 의지나 그런 동력 같은 거 얻을 수도 있구나. 저는 약간 이런 조금 독특한 소통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에 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통 방식 얘기 이어서 하자면 네. 저도 되게 그러니까 누구나 바랄 것 같은 관계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내 삶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의 일상을 좀 미주알 고주알 나누고 싶은 그리고 네. 어떤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네. 사실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좀 끊어버릴 수 있는 네. 관계. 저는 예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윤희영 작가의 작품 중에 네. 버킷이었나요? 네. 그것도 왜 이메일로 오랫동안 소통과 관계를 이어온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것도 좀 생각이 났고 약간 부럽다는 생각도 저도 하긴 했어요. 이런 관계들이 주는 위안도 있고 나를 좀 나아가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관계들이 어떤 나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내 상황을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힘듦이나 감정에 대해 바로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네. 사람과의 교감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것도 부지런해야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메일을 끊임없이 답을 하는 의지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임수라 작가 소설 좋아하는데 네. 이 그만두는 사람들도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느낀 것도 있는데 사실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은 그냥 이렇게 좀 몇 문장만 읽어봐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뭐 같이 실려있거나 최근에 읽은 다른 소설들과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읽으면 아 이거 너무 그냥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있는데 네. 저도 뭐 많은 작가들의 소설을 다 되게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는 몇 작가들 중에 한 작가인 거죠. 임수라 작가가. 네.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 첫 문장이 고양이들이 유리문에 엉덩이를 기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고양이가 등장하는 소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그렇게 새롭지는 않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같은 이야기를 써도 확실히 다르게 쓰는 건 있는 것 같아.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또 시작이 되고 바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바닷가로 어느 날 갑자기 떠나 있는 등단한 작가 이야기 우리 너무 많이 많죠. 읽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다루는 장면들이나 이곳이 이제 노루섬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무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네. 나오는데 뭐 왜 노루섬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노루가 살아 이런 말들이 네. 사실 별 얘기가 아닌데 이 톤이 근데 뒤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되게 유려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진짜 등장하는 이야기거리들도 생각할 것들이 좀 많고 네. 이 화자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등단한 소설가로서 예전에 어떤 포럼에서 자신의 소신을 네. 좀 보통 얘기하는 뭘 그렇게까지 분위기를 흐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네. 좋은 의도에서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어떤 뭐 문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상황에서는. 네. 그런 분위기를 흐렸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라는 비난을 왠지 들었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후에 일거리들도 자연스럽게 뭔가 그 표현이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게 자기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물론 자기라고는 안 하고 동료의 이야기라고 쓰지만 네. 어느 순간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볼드모트가 되어버렸다. 아무도 그 동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른 동료 작가들에게도 자기가 할 수 없고 이야기를 내가 하는 대상인 재현이라는 작가에게도 만약에 재현 씨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못했을 거다. 근데 이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네. 약간 딱히 다들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진 않는데 나의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그때 그 사건을 화제에 올려야 하고 근데 사실 그 일이 모두가 정의로운 일이라는 거는 머리로 알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화제에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 내가 동의하면서 얻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혹은 그거를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되고 싶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냥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이름을 부르면 되게 큰일 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근데 이런 감정이나 상황을 써내리는 몇 문단 되지 않는 이 분량에서도 굉장히 그런 게 상상이 바로 되고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가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옳은 일을 했는데 지지까지 바랐던 건 아닌데 그냥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게 느껴지기도 했고 해리라는 캐릭터도 이제 스웨덴에서 유학을 하는데 네. 한국인들과 어울렸을 때 얻게 되는 편견 네. 그리고 일부러 막 한식도 좀 멀리하게 되고 그치만 너무너무 외롭고 이제 스웨덴 현지에서 외국 친구들을 사귀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예의를 가장한 거리두기를 네. 너무나 느껴서 누구와도 교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한인사회의 도움을 얻기에는 내가 또 잃을 것들과 우려되는 점들 네. 혹은 어쩌면 그냥 마음을 좀 굳건하게 하는데 내가 나약해질까 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두 인물이 교차되는 것도 그렇고 재현이라는 인물은 이제 작가 활동을 그만두려는 이야기들을
이 화자 주고 봤는데 결국에는 그만두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결국에 저번에 서희재 작가 작품 얘기했을 때처럼 그만두지 못하고 말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두고 싶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다른 정말로 생계라든가 다른 상황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만둬야 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근데 서희재 작가 소설과는 굉장히 다른 톤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의식은 어쩌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전개되는 소설이 주는 정서나 네. 장면들이 너무 달라서 네. 좀 많이 근래에 읽은 소설 중에서 좀 감탄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소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 주로 등장하는 4명의 인물, 나, 재현, 해리, 사비나가 각자 다른 사연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묘하게 잘 얽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질문 같은 걸 사비나가 갖고 있고 네. 참고로 이 사비나라는 인물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바닷가 마을에 숲이 하나 있는데 그 숲 안에 연못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 있는데 그 정원을 가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얼마 전에 이제 사망을 했고 1950년대 한국전쟁 시절에 한국에 머물렀던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그냥 한국에 살던 이제 미국인 여성인데 이 미국인 여성의 일기나 이 미국인 여성이 했던 말 같은 것이 이제 이 소설에 등장을 하면서 이상하게 내가 품고 있는 질문이나 나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비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었고 재현도 마찬가지고 해리도 마찬가지여서 되게 특별한 사건이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각각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지? 라는 점에서 저도 좀 감탄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비나가 1990년대 초반에 썼던 일기 중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들을 다 이렇게 베어내야 하는 멀쩡한 것도 이제 그런 식의 좀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잘라낼 수가 있냐라는 이제 그런 일기인데 근데 그러면 실제로 사비나가 그런 것을 골라서 이제 처리를 했을 텐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살려내고 어떤 것들은 정리를 하면서 소나무 숲을 읽어냈을까? 저는 이 얘기도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나 재현이 갖고 있는 고민과 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비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 1950년에 떠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마 사라진 사람일 텐데 그러니까 사비나는 스스로를 떠난 자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남은 자라고 여겼을까 라는 저는 이 질문도 내가 문단에서 겪은 이야기와 처한 상황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지을 거야 라고 그런 흔적이나 그런 바느질한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되게 묘하게 섞여 있다는 그러니까 약간 뜨개질보다는 저는 물감들이 약간 묘하게 서로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섞인다는 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너무 좋게 읽었고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장면들도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리고 저는 재현이랑 주고받는 이야기도 아까 그 말씀하신 동료 얘기, 내 얘기를 동료 얘기처럼 재현에게 하잖아요. 그 얘기도 되게 좋았지만 재현이 나는 이제 이 전시를 마지막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동료가 관두고 싶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료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개인전을 한 번 더 열죠. 근데 저는 그 개인전의 그 전시가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택가 골목에 있는 작은 뭐 콘크리트 건물, 공사를 하다 중단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콘크리트 건물인데 거기에 어떤 영상이 벽에 맺혀 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허공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한 사람이 두 손을 오목하게 모으는데 두 손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봤는데 이제 그 물이 당연히 손가락 사이로 인해 흘러내리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또 그 물을 받아내고 그런 식으로 약간 떨어지는 물을 손으로 받아내지만 그 물이 결과적으로는 다 흘러내려 버리는 저는 이게
되게 부질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약간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빗물을 그냥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다 흘려버릴 거면서?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 비를 받아내려고 빈손을 좀 올려 세우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소설 안의 인물들과도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좋았던 건, 그래서 내가 그 전시를 보고 나오면서 나오는데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바깥에. 네. 근데 그 입간판, 그 전시장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이, 포스터가 이제 그 비 때문에 젖어 있는데, 젖은 입간판을 보고 우산을 펼쳐서 입간판 윗면에 그 우산을 씌워주죠. 저는 그 행위가 저한테는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를 비롯한 이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비에 젖은 입간판 위에 우산을 씌워주는 행위가 아닐까?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비를 그냥 피하게 해주는 행위 이상의 엄청난 것을 좀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해주신 사비나 가든이라는 공간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 일기, 그러니까 사비나가 이제 살아 생전에 썼던 노트가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그거를 이제 화자가 읽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왜 감염된 소나무들을 모두 잘라내야 한다. 재선충은 바람으로 이동, 뿌리까지 태워야 박멸 가능. 그리고 잠복기간인 나무를 선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모두 죽여야 하는가? 근데 이제 그럴 순 없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과잉 해석일 수는 있는데 그냥 문단 포함한 예술계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해주신 전시 장면, 물을 계속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잘 나가는 작가,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인데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들이 근래까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술가의 이미지와 달리 그들이 계속 뭔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게 썩은 소나무들을 지켜가고 있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모두 태워야 박멸 가능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되게 그래서 이 구절들이 조금 뭔가 괜히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염된 소나무들은 사실 잘라내야 하고, 그리고 잠복기간인 나무를 선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이게 소나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예술 문단, 어쨌든 그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속내나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드러나는 걸로는 선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사실 죽여야 하는데 그럴 순 없고, 그리고 그럴 순 없다라는 건 사비나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우산을 씌워준다던가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볼드모트가 되더라도 내가 목소리를 내고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해리라는 인물이 한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문단이나 예술계 안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거기에 이미 속해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교류를 하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는 나는 그냥 너는 한인 유학생이라고 정의 내릴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맞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과 사실은 보호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랬을 때 내가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움만 받고 빠져나올 수 없을 거고,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또 해야 할 거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이어도.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예술계 안에서의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중에는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안에 드러나는 서사나 장면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조금 한 발 더 이렇게 조금 벗어나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이 화자가 행하는 것들에 대한 이 바닥을 떠나고 싶고 떠나야 되는 게 사실은 방법, 그러니까 다 베어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반대의 마음이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과 함께할 때가 나는 편안했다, 이런 문장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꼭 어떤 패배주의라기보다는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만두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이게 네. 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그냥 맞아요. 갖고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힘들지만 그런 마음으로 좀 부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 조금 해석하게 되는, 이게 맞진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의미로도 읽혀서 지금의 상황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지만 사실 그런 상황과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뭐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저는 진짜 다들 약간 어떤 시구절처럼 유명한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네. 때 서른이 온다는 그 시구절처럼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 와닿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가 재현에게 메일을 쓴 내용 중에 관두자라는 맞아. 마음에 더 해보자라는 말을 하는 것. 그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지 정말 우리가 관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더 해보자란 말이 얼마나 때론 잔인할 수 있는지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사람이 읽어도 되게 여러 가지 지점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또 저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장면들이 있어서 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메일 이야기 다음에 네. 가끔씩 주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 살아있어야 돼라는 그냥 네. 그렇게 문자가 올 때마다 당황했는데 정말 그 말이 그냥 그 말 자체의 의미, 그러니까 다른 뭐 이면에 깔린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목숨이 네. 살아있어야 돼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의미심장하기는 하죠. 네. 그런 의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이게 꼭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내가 계속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근데 굉장히 막 힘주지 않고 네. 드러나는 것들이 이 소설 또한 되게 한 번 이상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참 뭔가 이야기할 거리들도 많고 네. 그냥 소설 자체 다른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너무 아름답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임소라 작가의 단편소설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이번 시간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창작가 비평 2020년 봄호에 실린 소설 만나볼 건데요. 은희경 소설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소라 단편 소설 그만두는 사람들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로젝터의 불빛이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동그란 렌즈에서 삼각형을 그리며 뿜어져 나온 영상이 벽에 맺혀 있었다. 나는 프로젝터 옆에 쪼그려 앉았다. 허공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한 사람이 두 손을 오목하게 모았다. 두 손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았다. 손 안에 투명하게 차오르던 물이 손가락 사이로 이내 흘러내렸다. 다른 사람의 두 손이 그 물을 받아냈다. 또 아래에 오목한 두 손과 흘러내리는 물이, 또 그 아래 두 손과 흘러내리는 물이 비가 오는 것 같았다. 내 머리 위로 떨어질 비를 저 손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입간판에 붙은 포스터가 우글우글 젖어 있었다. 정말로 비가 오고 있었다. 처마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 보았다. 내리는 것조차 느끼기 힘들지만 걷다 보면 옷이 젖게 되는 안개비였다. 얼음의 언저리를 걷는 연습. 재현의 전시 제목을 보며 나는 얼음의 언저리에다 자기 발을 조심스레 내려놓는 재현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나는 우산을 펼쳤다.
입간판 윗면에 경첩 사이 작은 틈에 우산을 꽂았다.